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전설천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쌀이 울타리 너머로 이웃집을 기웃기웃 넘어다보는 이선비의 가슴은 작고 물방아지를 냈다. 아무래도 논밭이 많은 이웃집 농부 김씨집에는 뒤주에 하얀 쌀이 가득할 것이었다. 이선비는 지금 김씨집 뒤주에서 얼마간 쌀을 훔쳐낼 요량으로 고개를 빼들고 기웃거리며 그 집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쥐도새도 모르게 이웃집으로 들어가 몇 대박 쌀을 훔쳐와야만 굶주림을 면할 것이었다. 사나흘 전이었다. 집안 뒤주에 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방 안에서 책만 읽고 살아온 서생 이선비는 이틀 전 삐쩍 나윈 아내의 바가지 긁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여보, 그렇게 매일 방 안에서 책만 읽고 있으면 쌀이 나오나요? 떡이 나오나요? 뒤주에 쌀 한 톨 없으니 우리 식구는 무얼 먹고 삽니까? 어허, 그제 그렇게 되었나요? 이선비는 태평스럽게 말을 받았다. 아이고, 내 당신을 어떻게 믿고 살겠어요. 쌀이 다 떨어져 간다고 며칠 전부터 말했는데도 어디서 곡식을 좀 빌려 오시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 일이라도 해서 아이들 끼니는 걱정 없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허, 그렇군요. 네, 어떻게 해버리다. 이선비는 그렇게 말은 했으나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사실은 아내가 이 집 저 집 난리를 나가고 요새는 방앗간 일을 나가 밥이라도 얻어와 겨우 끼니나 굶지 않고 사는 형편이었던 것이다. 아이고, 그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저 애들을 좀 봐요, 애들을. 아내가 아이들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선비는 방 안에 늘 말똥거리고 앉아있는 5살쯤 먹은 두 아이를 바라보았다. 한창 클 나이인데 끼니도 때우게 하지 못하고 있다니 이는 아버지로서 할 일이 아니었다. 네, 알았소이다.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이선비는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이선비 하는 꼴이 답답했든지 아니면 이러다간 정말 아이들마저 굶겨 죽이겠구나 싶었던지 아내는 다음날 아침 일찍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떠날 채비를 냈다. 집안에 쌀도 다 떨어지고 일을 데도 없으니 나는 아이들과 친정에 좀 가 있을 테니 그놈의 책만 좀 들여다보지 말고 쌀 말이라도 좀 구해놓으세요. 네, 알았소이다. 이선비는 그때도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리고 점심때가 되어 배가 고픈 이선비가 부엌으로 들어가 솥을 열어보았다. 정말 밥 한 그릇, 아니 밥 한 톨이 없었다. 광으로 들어가 쌀을 퍼와 밥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뒤주를 열어보니 웬걸 정말 쌀 한 톨 없이 텅 비어있는 것이었다. 이선비는 주인 창자를 부여잡고 방 안에 앉아 골똘히 생각해보았다. 때는 햇보리가 나오기 전인 춘궁기라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모두 다 끼니 때우기가 힘든 철이었다. 아내가 있어서 그나마 남의 집 일을 거들어주고 밥을 얻어와 먹었고 또 산과들을 피어나는 나물이라도 캐와 희멀건 죽이라도 쏘어 허기를 면하고 살아온 처지였음을 이선비는 새삼 깊이 깨닫는 것이었다. 이선비는 부엌으로 가서 바가지에 한 대박 맑은 물을 퍼서 벌컥벌컥 들이켰다. 그러나 그 물을 마신다고 하여 허기가 가실 수는 없었다. 그렇게 줄인 배를 움켜쥐고 친정에 간 아내라도 돌아오면 어찌 되겠지 하고 버텼던 것인데 도무지 감감무소식이었다. 한 사흘 굶주린 이선비는 온몸의 기운이 쏙 빠지고 하늘이 샛노랗게 현기증이 일었다. 이러다가는 정말 그대로 굶어 죽어나갈 지경이었다. 그렇다고 이선비에게 쌀말을 가져다
갖다 줄 일도 없었고 또 누구를 찾아가 궁색한 처지를 말하며 쌀을 빌려올 주변머리도 없었던 것이다. 정말 사흘 굶으면 담 안 넘을 사람 없다더니 내가 그 꼴이라고 생각한 이선비는 딱 한 번만 이웃집 뒤주에서 쌀을 좀 훔쳐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정말 도둑질할 마음으로 쌀이 울타리를 허기승배를 쓰다듬으며 비실비실 기웃거렸던 것이다. 차라리 굶어 죽어야지. 남의 집 뒤주를 열고 쌀을 훔치려 하다니 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이상일 뿐인지도 몰랐다. 고상한 선비의 채통도 굶주림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 상황에서는 오직 4가지 대처 방법밖에는 없을 것이었다. 말 그대로 그냥 굶주려 죽는 것이 그 첫 번째였고 체면이고 뭐고 다 내버리고 날품팔이라도 나가 남의 집 굳은 일이라도 해서 밥을 벌어오는 것이 그 2번째였고 아니면 남의 집에 가서 쌀말이라도 빌려오는 것이 그 3번째였고 마지막으로는 부잣집 담을 넘어 먹을 것을 찾아 훔쳐오는 것이 그 4번째였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생목숨을 그냥 앉아서 굶어 죽기도 쉬운 일은 아니었고 마구잡이로 날품팔이를 나가 일을 하는 것도 굶주림이 우선 해결되고 난 후의 일이겠고 또 남의 집에 가서 쌀말이라도 빌려오는 것이 그중 쉬워 보일지도 모르겠으나 무턱대고 가서 거지처럼 마구잡이로 생떼를 쓰지도 못할 일이었다. 그러다 보니 걸리지만 않는다면 부잣집 담을 넘어 넉넉한 쌀을 좀 훔쳐오는 것이 쉬워 보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만약 그 도둑질이 발각이라도 되는 날이면 도둑이라는 불명예는 물론 포졸에게 붙들려 관가에 끌려가 곤장을 맞고 크게 곤욕을 치러야 하기에 참으로 크게 낭패를 볼 것이었다. 그런데 세상 물정 모르고 공부에만 열을 올려온 이선비는 지금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대담하게 이웃집으로 들어가 쌀을 훔치려 하고 있었다. 해가 벌겋게 떠올라 대낮이었다. 이선비가 이웃집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모두 들에 나가 일을 하는지 집안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았다. 이선비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슬그머니 이웃집 대문을 열고 대담하게 광문 앞으로 갔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광문을 열어젖히고 그 안으로 도둑고양이처럼 기어들어간 이선비는 뒤주를 찾아 뚜껑을 열었다. 새하얀 쌀이 뒤주에 가득했다. 이선비는 준비해간 자루에 쌀을 허겁지겁 퍼담았다. 한 말가량이나 되었을까? 이선비는 그것을 둘러매고 다시 광문을 열고 문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사흘 굶어 기력이 다 떨어진 이선비는 그 쌀자루를 들어 옮기기가 참으로 힘들었다. 죽을 힘을 다해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겨우 끌고 나와 마당가 쌀이 울타리 아래 구멍을 내놓고 쌀자루를 그 구멍 아래 두고 얼른 대문을 빠져나온 이선비는 제 집 쪽의 쌀이 울타리 쪽으로 가서 그 쌀자루를 끌어당겼다. 그런데 그 쌀자루가 무거워 쉽게 그 구멍을 빠져나오지 않았다. 이선비는 떨리는 가슴으로 휴 하고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식은땀을 손으로 쓸며 서너 번 계속해서 힘을 썼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 무겁던 쌀자루가 어느 순간 벌쩍 들려 건너오는 것이 아닌가. 이선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것은 필시 이웃집에서 누군가가 쌀자루를 밀어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챘던 것이었다. 어휴, 내 도둑질이 발각되고 말았구나. 그때야 이선비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깨닫고 그만 그 쌀자루를 어쩌지 못하고 그대로 그 울타리 구멍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는 방 안으로 황급히 뛰어들어와 옮져 눕고 말았다. 세상에 도둑질도 하는 놈이 한다더니 이렇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도둑질을 무슨 귀신에 쓰여 하게 되어 이웃집 사람에게 발각되고 말았으니 참으로 큰일이 난 것이었다. 이선비는 차라리 굶어 죽어버리는 길을 택할 것을 하고 스스로 도둑질을 한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일이었다.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선비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방 안에 산송장처럼 누워 있었다. 그때 저벅저벅 문 밖에서 누군가가 걷는 발자국 소리가 크게 나는 것이었다. 이선비를 잡으러 오는 사람일까? 이선비는 자신도 모르게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방문이 벌컥 열리고 이선비를 붙잡아 도둑질한 내력을 캐묻고 급기야 관가에 붙들려가 곤장을 맞고 크게 경을 칠 것이었다. 동네 사람들에게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온갖 치욕을 당해야 할 것을 생각하는 이선비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만 싶은 심정이었다. 저벅저벅 걷는 발자국 소리가 방문 앞으로 더 크게 들려왔다. 그러더니 잠시 후 마루 위에 쿵 하고 무엇을 놓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는 그 발자국 소리가 다시 멀어져 가는 것이었다. 이선비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얼른 일어나 문틈으로 밖을 바라보았다. 사내 하나가 이선비 집 대문을 나가고 있었다. 그 사내는 바로 이웃집 농부 김씨였던 것이다. 이선비는 콩당콩당 사정없이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재빨리 마루 위를 바라보았다. 마루 위에 바로 이선비가 훔치려다 말고 울타리 구멍에 그냥 두고 왔던 그 쌀자루가 놓여있던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를 잠시 생각해보던 이선비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분명 이웃집 길씨가 방에 있다가 쌀을 도둑질하러 온 이선비를 미리 알아보고는 그냥 도둑질해가라고 방치해 두었다가 울타리 구멍으로 그 무거운 쌀자루를 쉬 끌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밀어주었던 것이 틀림이 없었다. 그것을 눈치챈 이선비가 그 쌀자루를 차마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리자 김씨가 그 쌀자루를 직접 짊어다가 마루 위까지 직접 가져다 주었던 것이었다. 이선비가 이웃집 농부 김씨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해보니 그 쌀자루를 그냥 받을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하긴 이선비 입장에서는 자신이 훔쳐냈던 쌀자루를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대로 가져다주며 물리지도 못할 일이었고 또 찾아가 무엇라고 공색하게 변명할 처지도 못 되었다. 이선비 스스로에게는 몹시 창피한 일이었으나 김씨 농부의 마음을 헤아려 생각해보면 무엇라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한량없이 고마웠던 것이었다. 그날 이후 그 일은 오직 이선비와 김씨 단 둘만이 아는 것으로 묵묵히 지나가 버렸다. 농부 김씨는 제 아내나 아들, 딸들에게도 일체 이선비가 쌀을 훔치러 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 일은 이선비가 마음속으로 바라는 대로 아예 없던 일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그해 가을 어느 날이었다. 농부 김씨 집으로 창을 든 포졸 대여섯이 사납게 들이닥쳤다. 이놈, 어서 나와 오라를 받아라. 수염이 검게 난 포졸이 김씨 방문 앞에서 소리쳤다. 마침 점심을 먹고 식구대로 논에 나가 별을 베려던 김씨가 그 소리에 놀라 방문을 벌컥 열고 나왔다. 김씨 집 마당에 창과 방망이를 든 포졸들이 줄줄이 서 있었다. 무슨 일인가요? 김씨가 깜짝 놀라 말했다. 이놈, 어제 내놈 집에 들려간 다라실에 사는 유천만이가 강가 나루 산속에서 칼을 맞아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게 내놈 짓이 아니고 무엇이냐? 수염이 검게 난 그중 대장인 듯 보이는 포졸이 김씨를 쏘아보며 소리쳤다. 아니옵니다.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사옵니다. 순간 김씨는 온몸을 바르르 떨며 사색이 된 얼굴로 소리쳤다. 거짓말 마라. 어서 저놈을 포박하여 강가로 끌고 가라. 예! 포졸들이 와르르 달려들어 김씨를 사정없이 올가묶었다. 아이고 나리,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살려주십시오. 김씨는 붙들린 채 울음 섞인 소리를 질렀다. 아니 당신 이게 뭔 일이오? 김씨 아내가 백지장처럼
허옇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다. 아이고 아버지, 이게 뭔 일이다요? 나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김씨 아들이 포졸들을 붙잡고 애원했다. 물러가라. 살인범은 중죄인이다. 어서 관가로 압송해라. 대장으로 보이는 포졸이 소리쳤다. 포졸들이 김씨를 앞세우고 관가로 끌고 갔다. 그 뒤를 김씨의 아내며 젊은 아들과 딸들이 따르며 울부짖었다. 김씨는 그날 관가로 압송되어 살인 흉악범으로 칼을 차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말았다. 옥에 갇힌 김씨는 어제 아침 집에 들르러 온 다라실에 사는 유천만을 떠올렸다. 유천만은 김씨와 친구 사이였는데 간간히 김씨에게 들러 소를 사서 가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우시장의 소장사였다. 마침 어제는 이웃마을에 소를 사러 왔다가 김씨 집에 잠시 들러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후 늦게 집으로 간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강가나루 산 언저리에서 누군가에게 칼에 가슴을 찔려 죽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니 김씨는 도무지 그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졸지에 소장사 유천만을 죽인 흉악살인범이 된 김씨는 한 잠도 못 이루고 한숨을 푹푹 내쉬며 감옥에서 뜬 눈으로 나를 지새웠다. 자신이 흉악한 살인자가 되어 관에 잡혀있다니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이 떨려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던 것이었다. 다음날 날이 밝자 고을 사또가 김씨를 관가 앞으로 끌어내 문초했다. 하룻밤새 얼굴이 폭삭 늙어버린 김씨는 관가 뜰 앞에 끌려나가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 옆에는 이방이 서 있었고 창을 든 포졸들이 곤장을 때릴 채비를 해놓고 있었다. 하얀 수염을 날리며 눈을 매섭게 뜬 사또가 관아 의자에 앉아 김씨를 노려보았다. 이놈, 소장사 유천만이를 어제 내 놈이 죽인 것이 아니더냐. 어서 이실 직고해라. 사또나리 소인 그를 죽인 사실이 없사옵니다. 김씨는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가슴을 부여잡고 소리쳤다. 뭐라? 어제 내 놈 집에 들러 점심을 먹고 함께 놀다가 갔다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 이미 알고 있다. 그러고도 거짓말이냐? 사또나리 소장사를 하는 유천만이가 오랫동안 소인하고 친구 사이로 지내왔기에 제 집에 들렀다가 간 것뿐이옵니다. 저는 어제 강나루까지 배웅한 것이 전부입니다. 김씨가 말했다. 옳거니 내 놈이 강나루까지 배웅한다고 가놓고는 그를 죽여 그가 가진 돈과 금품을 훔친 것이 아니냐? 아니옵니다. 그때 마침 배가 도착하지 않았기에 소인이 농사일이 바빠 바로 그 자리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왔을 뿐입니다. 저는 그 다음 일은 정말로 모르옵니다. 거짓말 마라. 내 놈이 강나루 으슥한 숲속으로 유인하여 유천만이를 죽여 돈을 훔친 것이다. 여봐라. 죽은 자와 함께 있는 사람을 보았다는 노파를 불러와라. 사또가 이방을 보고 소리쳤다. 사또나리, 여봐라. 어서 강나루 청학집 노파를 들라 하라. 갓을 쓰고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이방이 포졸을 보고 소리쳤다. 포졸이 관가 문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노파를 데리고 왔다. 노파는 성중없이 말하라. 저자가 어제 오후에 죽은 유천만이와 함께 강나루에 함께 있던 자가 맞느냐? 예, 사또나리.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허리가 구부정한 머리가 허연 노파가 김씨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곧바로 입을 열었다. 아, 이 사람이 맞아요.
그 사람이 이 사람과 함께 강나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요. 할머니, 제가 그 사람을 배웅하러 간 것이라니까요. 생사람 잡으면 안 돼요, 할머니. 노파의 말을 들은 김씨가 펄쩍 뛰며 말했다. 네 이놈, 권장을 맞아야 진실을 말하겠느냐. 저 흉악한 살인자 놈을 소장사 유천만 살인죄로 당장 집어넣어라. 다음 달 보름날 아침에 처형하리라. 사또가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김씨는 그만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장사 유천만의 살인죄로 이제 처형날만 기다리는 몸이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다. 살인 흉악범이 되어 감옥에 칼을 차고 갇힌 김씨는 속이 펄펄 끓었다. 아무래도 자신은 유천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유천만을 강나루까지 배웅하고 헤어져 돌아온 김씨는 너무나도 억울한 살인 누명을 썼건만 도무지 그것을 부인할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 김씨는 정말 이대로 꼼짝없이 살인죄를 둘러쓰고 사형을 당해야만 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저 소장사 유천만을 죽인 진짜 살인범이란 말인가? 소장사 유천만의 진짜 살인 범죄자는 김씨가 사형을 당하기로 정해진 하루 전날 나타났다. 그 사람은 바로 김씨 이웃집에 사는 뒤주에서 쌀을 훔쳐냈던 이선비였던 것이다. 내일이면 유천만을 살해해 죽인 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는구나 하고 생각한 김씨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이렇게 죽는 것 또한 하늘이 준 나의 운명이겠지. 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었다. 다만 하늘이 있다면 하늘만이 진실한 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고 체념할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아내며 아들, 딸들이 내일 사형을 받고 죽을 김씨를 면회와서 울고불고 억울한 죄를 사또에게 하소연해 보았으나 도무지 씨알이 먹히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명을 해 보일 수도 없었고 또 강나루 주막집 노파가 함께 가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하니 그리 결론을 내릴 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날 오후 사또를 급하게 찾는 이가 있었다. 여봐라, 사또 나래를 급히 배워야겠다. 광자문을 지키는 문지기 포졸에게 다가가 말하는 사람은 바로 김씨 이웃집에 사는 이선비였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창을 든 포졸이 이선비를 막아서며 말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소장사 유천만 살인 사건에 대하여 급히 아랠 일이 있어 그러니 사또 나리께 어서 고하여라. 이선비가 목청을 가다듬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아침 그 살인범이 사형을 당할 터인데 무슨 말씀인가요? 위아래로 이선비를 훑어보던 포졸이 말했다. 사실은 내가 그 소장사 유천만의 진짜 살인범이라고 어서 사또께 고하거라. 이선비가 다급하게 말했다. 뭐라고요? 그 말을 들은 포졸이 깜짝 놀란 얼굴로 이선비를 쳐다보더니 불이 나게 관가로 달려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포졸이 뛰쳐나오더니 이선비를 사또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었다. 이선비는 관악들에서 수염이 허연 사또와 마주했다. 그대가 소장사 유천만의 살인범이라니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다 떨어진 옷을 기워입고 거지행색으로 나타난 이선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사또가 녹이 띈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가진 것 하나 없이 가난하게 살다 보니 밥 굶기가 일쑤여서 한번 배불리 식구들을 먹여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돈에 눈이 멀어 그만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지금 갇혀있는 농부 김씨집에 온 소장사 유천만이 가진 돈이 많다는 것을 알고
품에 칼을 품고 그날 몰래 그 사람을 미행했다가 마침 강나루에서 김씨와 서로 작별을 하고 헤어지자 유천만에게 접근하여 제 집에 급히 팔아야 할 소가 있다고 같이 가자고 속여 산숲을 으슥한 곳으로 유인하여 그를 죽이고 그가 가진 돌을 강탈했습니다. 이선비가 차분하게 말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이란 말인가? 내일 아침이면 저 김씨가 유천만 살인죄로 사형을 당해 죽어나가면 그대로 끝일 텐데 왜 이제 와서 굳이 자신의 죄를 발설하는 것인가? 사또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말했다. 사또나리, 사실은 제가 지난번 먹을 게 없어 며칠을 굶고 있다가 저 김씨 집에 몰래 들어가 쌀을 훔쳐냈지요. 그런데 김씨에게 그 도둑질이 발각되어 그냥 쌀자루를 울타리 밑에 그대로 두고 도망왔는데 김씨가 그 쌀자루를 짊어다가 제 집 마루에 아무도 몰래 가져다 주었지요.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도무지 가만 있을 수가 없었지요. 제가 저지른 살인죄 때문에 죄 없는 선량한 김씨가 죽어나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제 죄를 자백하기로 했습니다. 어서 저 안에 갇힌 김씨를 풀어주고 저를 가두십시오. 이선비는 그렇게 말하며 그 자리에서 무릎을 털썩 꿇고 앉아 고개를 깊숙이 받고 흐느끼는 것이었다. 그래, 그것이 사실이랬다. 여봐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어서 감옥에 있는 김씨를 풀어주고 저자를 가두어라. 내 다시 판결하겠다. 사또가 말했다. 순간 포졸들이 달려들어 이선비를 붙잡아 포박하더니 감옥으로 데려가는 것이었다. 그날 김씨는 살인범 이선비가 제 발로 나타난 덕분으로 억울하게 살인죄의 누명을 벗고 죽음 직전에서 구출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소장사 유천만이의 진짜 살인범이 이웃집에 사는 이선비라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김씨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 이놈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며 휴 하고 구사일생을 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깊이 안도의 한숨을 들이쉬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사흘 후 이선비는 관아의 사또 앞에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 이선비 자신이 직접 돈을 갈취하기 위하여 유천만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으니 그 이상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사또는 다음 달 20날 이선비의 사형일로 정하고 재판을 종료했다. 이선비는 살인 죄인이 되어 목에 큰 칼을 차고 관아의 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선비는 이미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버렸는지 편안한 얼굴로 묵묵히 옥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하루하루 이선비의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는 어느 날이었다. 강가루 주막집에서 투전을 하고 시장에서 아녀자를 희롱한 죄로 눈끝에 흉터가 있고 인상이 산도적같이 험악하게 생긴 사내 하나가 관아에 붙잡혀왔다. 그런데 그 사내가 가진 것을 조사해보니 동그란 황금으로 띠를 맨 여인의 놀이개가 하나 있었다. 그것을 눈여겨본 눈빛이 초롱초롱 영특하게 생긴 포졸 하나가 칼에 찔려 죽은 소장사 유천만의 아내가 말한 것을 가까스로 기억해냈다. 살해당해 죽은 유천만의 아내가 남편이 딸에게 선물로 주려고 몸에 동그란 황금띠를 두른 놀이개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포졸은 눈끝에 흉터가 있는 인상이 산도적같이 험악하게 생긴 사내를 사납게 문초했다. 이 놀이개는 무엇이냐? 시장바닥에서 줬습니다요. 다른 대로 말해라. 누구에게 훔쳤느냐? 저 아니라니까요. 사내가 딱 잡아떼는 것이었다.
포졸은 그 사내를 옥에 가두고 다음 날 소장사 6천만의 아내를 불러왔다. 그 황금놀이개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 황금놀이개를 본 6천만의 아내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바라보더니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했다. 왜 당신이 막내딸 준다고 사오니 황금놀이개 주지도 못하고 죽어버렸네. 아이고 당신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어야. 아이고. 포졸은 그 황금놀이개를 이방에게 가져가 그 사연을 보고했다.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생각한 이방이 그 즉시 사또에게 그 사실을 알려 그 험악하게 생긴 사내를 붙들고 나와 관아에서 바로 문초하게 되었다. 네 이놈, 하는 대로 말하거라. 저 황금놀이개가 무엇이냐? 사또가 사내를 날카롭게 노려보며 말했다. 시장바닥에서 주었어요. 사내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네 이놈, 이 물건이 어디서 죽을 물건이냐? 하는 대로 말하거라. 어서! 사또가 호통을 쳤다. 주었다니까요. 살해 당해 죽은 6천만의 아내를 들라 하라. 사또가 말했다. 소장사 6천만의 아내가 관아로 나와 사내 옆에 섰다. 부인, 저 황금놀이개는 무엇이요? 저 황금놀이개는 제 남편이 막내딸에게 주기 위하여 사놓고 미처 주지 못하고 이번에 막내딸 집에 들르면 주겠다고 몸에 지니고 나간 것이지요. 6천만의 아내가 말했다. 뭐하라 이놈, 내 놈이 서장사 6천만을 죽이고 훔친 것이 아니더냐? 내 이놈, 진실을 말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진실을 실토할 때까지 혼장을 매우 치리라. 사또가 눈을 부릅뜨고 사내를 바라보며 불호령을 했다. 사실은 투전판에서 유전마을에 사는 억새에게 몰래 훔쳤습니다요. 그게 사실이냐? 억새에게 훔친 게 사실입니다. 사내가 말했다. 여봐라, 유전마을에 사는 억새를 당장 잡아들여라. 사또가 말했다. 옛 사도나리. 옆에 창을 들고 줄줄이 서 있던 포졸들이 대답했다.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나왔다. 한참 후 눈빛이 여우를 닮은 듯 가늘고 삐쩍 마른 수염이 드문드문난 중년의 사내 하나가 포졸들에게 붙잡혀 왔는데 그가 억새였다. 억새가 인상이 험악하게 생긴 사내 옆에 무릎을 꿇고 나란히 앉았다. 억새가 사내를 뜨악하게 노려보았다. 그러더니 서로 성난 개처럼 으르렁대며 한바탕 서로 붙들어 잡고 치고 받고 싸우려 덤벼들었다. 이놈들은 어느 안전이라고 다투느냐? 사또나리 납신다. 이방이 그들을 바라보고 호통을 쳤다. 사또가 나와 자리에 앉고 다시 문초가 시작되었다. 이놈 억새야, 내 놈에게 이 황금놀이개를 훔쳤다고 하는데 이 황금놀이개가 내 놈 것이 사실이냐? 아닙니다요. 저는 모릅니다요. 억새가 딱 잡아뗐다. 내가 그래. 지난 가을 억새 내가 주머니에 돈과 함께 넣어두고 있었던 것을 내가 몰래 훔쳐냈는데 무슨 소리야? 사내가 억새를 바라보며 눈을 부라려 뜨고 소리쳤다. 억새 네 놈, 하는 대로 말하거라. 저 황금놀이개는 어디서 훔쳐온 것이냐? 사또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억새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모릅니다요. 억새가 딱 잡아떼며 말했다. 이놈들 아니 되겠다. 당장 형틀에 묶어 곤장을 맞아야 진실을 말하겠느냐? 누가 거짓을 말하느냐? 먼저 저놈부터 형틀에 묶어 곤장을 매우 쳐라. 사또가
험악한 얼굴에 사내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포졸들이 사내를 붙잡아 형틀에 묶으려고 달려들었다. 잠깐만요. 저 억새가 지난 가을에 소장사를 칼로 찔러 죽여 돌을 빼앗는 것을 보았는데 제 입을 막으려고 돈과 저 황금 놀이개를 주었습니다요. 순간 형틀로 끌려가던 사내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뭐라? 그게 사실이냐? 사또가 소리쳤다. 아니옵니다. 사또가리 저놈이 사실은 소장사를 죽이고 돈과 황금 놀이개를 빼앗았던 것입니다. 억새가 소리쳤다. 이놈들이 분명 그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는 진짜 범인들이로구나. 어서 저 두 놈을 형틀에 묶고 진실을 말할 때까지 사정없이 매우 쳐라! 사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둘을 형틀에 묶고 사납게 곤장을 내리쳤다. 어서 진실을 말하라! 사또가 소리쳤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매우 쳐라! 관아의 너른 마당에 사또의 고함 소리에 두 사내의 곤장 맞는 비명이 한동안 가득 울려 퍼졌다. 결국 매에는 장사가 없다더니 두 사내가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억새와 사내의 그 두 놈이 짜고 소장사 6천만을 죽이고 돈과 황금놀이개를 훔쳤던 사실을 실토했던 것이었다. 그 즉시 무죄 방면된 이선비는 감옥살이로 너덜너덜 떼절은 다 떨어져 기워입은 누더기를 걸친 그대로 관아를 나와 터덜터덜 집을 향해 걸었다. 저 살인 진범들이 잡히지 않았다면 이선비는 살인 죄인으로 사형을 받고 소리 없이 죽어갈 운명이었다. 그렇게 이선비가 죽어가더라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기에 달리 할 말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진범이 잡혀 살아 돌아 집으로 가다니 꿈만 같았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인생사란 말인가. 이선비는 입술가로 자신도 모르게 슬그머니 솟구쳐 오르는 미소를 한방 머금었다. 굶주림 때문으로 이웃 김씨집 쌀 도둑질을 했던 것이 결국 무고한 한 사람을 살리게 되었으니 이 깊은 인생사의 의미를 미라서 알 수 있겠는가 말이다. 그러나 다시는 굶어 죽더라도 도둑질은 하지 말아야 했다. 아니, 부지런히 일을 해서 먹을 것을 스스로 벌어야 했고 그도 못할 것 같으면 빌어먹는 거지라도 되어야 했다. 그도 못할 양이면 그냥 하늘의 뜻으로 알고 굶어 죽어야 하는가. 정녕 죽지 못하겠다면 못사람들에게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관아에 붙들려 들어가 죽도록 곤장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또 살기 위하여 담을 넘어야 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저 흉악살인범은 또 무엇인가? 참으로 오묘하구나. 이것이 인생사란 말인가? 이선비는 고개를 잡고 갸웃거리며 파란 하늘을 바라보고 혼자 소리로 미친놈처럼 중얼거리면서 호방하게 웃어제꼈다. 이선비가 그렇게 집을 향해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맞은편 멀리에서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다. 가까이 오는 걸 보니 농부 김씨였다. 이선비님, 고맙습니다. 김씨가 다가와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선비의 손을 꼭 붙들어 잡고 와락 끌어안았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더니 어떻게 그 소식을 벌써 듣고 알았는지 김씨가 이선비를 맞으러 달려왔던 것이다. 아이고, 제가 더 고맙습니다. 둘은 길 위에서 오래도록 서로를 끌어안고 서 있었다. 그 후로 이선비와 김씨는 의형제가 되어 서로 돕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그 사연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적선지가 PU 여경이라며 이고동성으로
그들을 칭송했던 것이었다. 스승님, 혼자 사시는데 제가 예쁜 과부 한 명 중신해드릴까요? 장난질 좋아하는 개구쟁이 어린 제자 녀석이 불쑥 난데없는 소리를 했다. 그 소리에 먹물을 붓에 잔뜩 묻혀 글씨를 쓰고 외우던 서당 안에 가득 들어찬 어린 녀석들이 모두 따르르 웃어 제꼈다. 이윤장은 나이도 어린 녀석이 무슨 허튼 소리를 하느냐 싶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됐지 이놈, 고약한 놈. 어린 녀석이 글 공부에 전념해야지. 그게 무슨 소리냐? 너희들 집에 가고 싶으면 어서 가서 오늘 배운 글 다 외워놓으라. 이윤장은 어린 녀석을 사납게 꾸짖고는 서당 아이들을 죄다 보내버렸다. 당장 끌어내 회초리를 치기에는 아직 너무 어렵고 또 글줄게나 읽은 채통 있는 선비체면에 어린 녀석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못하여 냅다 서당 아이들을 모조리 보내버렸던 것이다. 아내가 병으로 죽고 서당 혼장 노릇하며 혼자 사는 터라 늘 허전하고 적적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어린 제자 녀석이 그 아픈 속을 건들고 드니 너무도 황당한 이윤장이었다. 세상 물정하라. 아직 철이 들 나이도 아니기에 혹시 그 집안의 어른들이 이윤장의 처지를 걱정하는 소리를 귀끝으로 듣고 막무가내로 뇌까린 것이리라 생각하고 말았다. 그런데 또 며칠 뒤 그 녀석이 그 소리를 했다. 스승님, 제가 중신해드릴까요? 됐지 이놈. 또 그 소리로구나. 이놈아, 그런 소리 하려거든 다시는 서당에 오지 마라. 그렇지 않아도 혼자 사는 신세가 처량한데 이 어린 제자 녀석이 속을 박박 긁어대니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은 이훈장은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는 서당을 파해버렸다. 그런데도 이 어린 녀석은 또 며칠 뒤 글공부 시간에 스승님, 중신 서두려도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훈장은 어린 녀석이 자꾸 같은 말을 해오자 혹여 무슨 특별한 까닭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 다른 녀석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낸 후 그 녀석만을 서당에 혼자 남게 하고는 조용히 말을 붙여보았다. 이놈 도대체 스승님이 듣기 싫다고 하지 말란 소리를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사실은 스승님, 우리 마을에 아주 예쁘고 마음씨 고운 과부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신을 서드릴까 해서 물었습니다. 이것 봐라. 어린 녀석 하는 말이 거짓은 아닌가 보았다. 이훈장은 마음이 솔깃하여 다시 물어보았다. 그 여인이 누구이더냐? 스승님, 그 여인은 이골 최대감집의 여식이온데 시집가서 한 달 만에 남편이 죽어버리자 3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초롱초롱 맑은 눈빛의 녀석이 또랑또랑 말했다. 이훈장은 녀석의 말을 듣고 속으로 깜짝 놀랐다. 최대감집하면 이 고을에서 내로라 하는 명문 가문이었다. 양반가의 법도를 지키며 근엄하게 살아가는 최대감집을 어디 털끝 하나 잘못 건드렸다가는 크게 경을 칠 일이었다. 이놈아, 다시는 그런 소리 말아라. 잘못했다간 너나 나나 정말 큰일 난다. 이훈장은 어린 녀석을 단단히 일러보냈다. 자신이 그녀와 좋아 지낸다는 헛소문이라도 마을에 돌았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를 일이었던 것이다. 사실 이훈장 입장에서는 학식 있고 인품 고운 훌륭한 최대감집의 젊은 그녀와 부부의 연을 맺게 만든다면 그만큼 큰 횡재는 없을 일이었다. 그러나 꿈에라도 그런 생각은 말아야 했다. 그런데 이 어린 제자 녀석은 이제 다음날 서당이 파한 오후에 홀로 사는 젊고 어여쁜 그 최씨부인 집을 찾아갔다. 기와진 마당을 가로질러 들어가며 녀석은 마구잡이로 그녀를 불렀다. 아주머니!
방문이 열리고 아름다운 최 씨 부인이 밖으로 나왔다. 무슨 일 있느냐? 여기 우리 스승님 안 오셨나요? 최 씨 부인은 너무도 황당한 말에 화를 쭉 놀라며 누가 들을까 싶어 얼른 소리쳤다.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 너희 스승님이 왜 우리 집에 오시겠느냐? 큰일 날 소리 말거라. 그 소리를 듣고 녀석은 아무 말 없이 그 집을 나와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또 이틀 뒤 녀석은 또 그 최 씨 부인 집을 찾아가 큰 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무슨 소나기 몰려온 듯 급하게 질러대는 소리에 방문이 벌컥 열리고 어여쁜 최 씨 부인이 놀라 마루로 뛰쳐나왔다. 이놈! 또 무슨 일이냐? 우리 스승님이 여기 와 주무신다던데. 우리 스승님 여기 안 계신가요? 너무도 터무니없는 말을 들은 최 씨 부인은 화가 나고 기가 막혀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후다닥 밖으로 나오더니 부엌으로 들어가 부지깽이를 냅다 치켜들고 성난 호랑이처럼 사납게 뛰쳐나와 녀석을 마구 후려치며 소리쳤다. 어서 가거라 이놈! 어디서 그런 망측한 소리 하는 거냐? 어서 나가거라! 어린 녀석은 최 씨 부인의 부지깽이를 이리저리 다람쥐처럼 펄쩍 뛰며 피하며 밖으로 달아났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며칠 뒤였다. 서당이 파하고도 어린 녀석이 혼자 집에 가지 않고 서성거리더니 이윤장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윤장은 또 무슨 일인가 싶어 녀석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스승님, 그 최대감집 여인에게 장가드실 수 있으니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십시오. 뭐라 이놈,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더냐? 스승님, 저 하라는 대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뜻대로 되실 것입니다. 이윤장은 어린 녀석이 당돌하게 말하자 너무 터무니없기도 하고 또 혹시나 하는 마음이 일어 드러나 보자고 말했다. 이 맹랑한 녀석, 그게 도대체 무엇이더냐? 내일 새벽 그 여인 집으로 들어가면 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스승님께서는 무조건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 아랫목에 깔린 이부자리에 그냥 누워있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뭐라? 이놈이 보아하니 이 스승을 도적놈으로 몰아 죽이려고 그러느냐? 너희놈 어서 가거라! 아닙니다, 스승님. 제가 다 계략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어린 녀석은 몇 번이고 그렇게 하라고 스승 이훈장에게 야무지게 다짐을 주고 갔다. 이훈장은 어린 녀석이 별 해괴한 짓을 다 시킨다 싶어 기가 막혔으나 한편으로는 그 여인에게 장가를 들 수만 있다면 무엇을 못할까 싶기도 했다. 밤새워 뜬 눈으로 고민하다가 새벽녘이 되자 이훈장은 혹시나 하는 한 가닥 기대로 굳은 결심을 하고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 마을로 향했다. 이훈장은 희뿌옇게 새벽 안개 올라오는 그 집 뒤로 돌아가 슬그머니 담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멀리 있는 마을 앞 샘으로 물이라도 기르러 간 것일까? 집안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듯 고요했다. 이훈장은 자꾸 콩닥거리는 가슴을 가누어 안고 주위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담을 넘어가 뒷문을 조심스럽게 밀어 열고 방 안을 살펴보았다. 간밤에 잠을 잔 이부자리는 그대로 방 안에 펼쳐져 있었는데 최 씨 부인은 거기 없었다. 에이, 여기까지 와서 내 무엇을 더 주저하겠는가? 이놈 인생사,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겠지. 이윤장은 도둑고양이처럼 문을 열고 들어가 방 아랫목에 깔아져 있는 비단 이불 속으로 마치 굼벵이처럼 어기적어기적 기어들어가 어린 녀석이 시키는 대로 거기 대담하게 벌렁 들어누워 버렸다.
이불 속에 배인 젊은 여인의 비릿한 살 향내와 분냄새가 이훈장의 코끝을 향기롭게 파고들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바깥이 소란스럽다 싶더니 그 어린 제자 녀석이 어느 곁에 와서 아주머니를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이고 저놈! 새벽부터 또 뭐 타러 왔느냐? 부엌에서 아침밥을 짓고 있었을까? 먼 길에 물을 길어 온 것일까? 어디에 있었는지 모를 집주인 최씨 부인이 나타나 녀석을 호통치는 소리였다. 이훈장은 이불 속에 쥐죽은 듯이 누워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바깥 소리에 온 신경을 쏟고 있었다. 우리 스승님 찾으러 왔어요. 우리 스승님 여기 계시죠? 뭐라 이놈? 왜 너희 스승님이 여기서 주무시겠느냐? 어서 썩 가거라! 성난 최씨 부인이 대뜸 부직갱이를 들고 휘저으며 녀석을 내쫓았다. 순간 녀석은 재빨리 최씨 부인의 부직갱이를 피해 마루로 뛰어올라가 안방문을 번쩍 열고 들어오더니 이불을 획 들어젖혔다. 그 이불 밑에는 이훈장이 벌렁 드러누워 있었다. 여기 우리 스승님이 계신데 무슨 거짓말을 하시나요? 같이 자놓고는? 뭐라? 간밤 자고 일어난 자신의 이부자리 위에 덩그러니 누워있는 서당 이훈장이 최씨 부인의 화등잔처럼 휘둥그렇게 커진 눈 안 가득 들어와 박히는 것이었다. 최씨 부인은 순간 정신이 아득하니 그 자리에 풀썩 쓰러질 뻔했다. 참으로 경을 칠 일이었다. 아이고 머니나 너무 스스러워라. 이 일을 어쩐다? 최씨 부인은 희미하게 흩어지려는 정신을 애써 가누었다. 이제 꼼짝없이 그녀와 이훈장은 지난밤을 함께 이 방에서 지내버릴 꼴이 되고 말았지 않은가. 서로 사랑하며 좋아 지내기에 같이 잔 것이라고 소문이 날 테고 어느 녀석은 보았다고 증거를 들이댈 테고 이웃들에게 창피는 톡톡히 당할 테고 하소라 이놈이 그럴 거라면 라고 생각하는 최씨 부인은 문득 안방에서 어기적거리며 말똥거리는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이훈장을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수줍게 바라보는 것이었다. 내년 당장 오라를 받아라. 말을 타고 달려온 포졸들이 창을 들고 서너 명 열린 대문으로 득달같이 들이닥쳤다. 5월 늦봄에 붉은 해가 덕룡산 자락 너머 선역으로 니역니역 넘어갈 무렵이었다. 저녁밥을 하려고 함지박에 쌀을 씻던 윤씨 부인은 사나운 포졸들이 들이닥치자 순간 정신이 혼미해지고 아찔한 현기증에 휩싸였다. 대체 무슨 일인가요? 윤씨 부인은 화들짝 놀라며 겁먹은 표정으로 말했다. 뭐라? 인연이 제 시아비를 독살한 주제에 무슨 잔말이 많느냐? 어서 오라를 받아. 덩치가 크고 수염이 덥수룩한 포졸이 한 손에 방망이를 치어들고 호령을 했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나요? 우리 시아버지는 지금 마을 뒤 바위산 아래 밭에 소 쟁기질하러 갔는데 독살을 하다뇨. 윤씨 부인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 기절할 지경이었다. 따뜻한 봄이 와서 새잎나고 제비떼 날아와 여기나 저기나 눈밭 깔아 씨 뿌리고 모종하는 철이라 윤씨 부인의 시아버지도 바위산 아래 밭자락에 쟁기질하러 아침나절에 황소를 몰고 나가 낮에 정식요량으로 시아버지가 너무 고생하는 탓에 씨암탉을 잡아서 닭죽을 쑤어다가 내다주고 왔는데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된 늙은 시아버지의 어린 아들 하나 달랑 기르며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지성으로 시아버지를 봉양해 열녀의 효부로 소문이 자자하던 터인데 시아버지를 독살한 죄로 관아의 포졸에게 끌려갈 신세가 되다니
윤씨 부인은 바로 혼절할 지경이었다. 얘봐라. 예? 어서 저 지독한 여부를 포박하라. 포졸이 외치자 함께 왔던 3명의 포졸이 윤씨 부인을 낚아채 오라로 손과 어깨를 칭칭 묶어 포박했다. 그 바람에 손에 들렸던 함지박의 쌀이 부엌문 앞에 왈칵 쏟아져 날리고 잔뜩 겁에 질린 어린 아들이 선 울음을 으엉엉 토해냈다. 윤씨 부인은 이제 꼼짝없이 붙들려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우는 아이를 뒤로하고 묶인 채로 이끌려 대문 밖에 나서니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와 구경하고 있었다. 이미 시아버지는 죽어서 마을 당산 입구로 모셔왔는지 거기에도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어이구, 시아버지를 독살한 독한 놈이 잡혀가네 그랴. 그러게, 새로 시집 가려고 홀로 든 늙은 시아버지를 죽여? 천대를 받은 나쁜 년일세? 나밥으로 씨암탉을 잡아 죽을 써 내주고 그 안에 독을 풀었으니 늙은이가 쟁기질 고된 일 하다가 허겁지겁 먹고 죽은 게지. 에구 지독한 년, 능지 처참을 할년 퇴퇴! 사람들이 붙들려가는 윤씨 부인을 보고 하는 소리였다. 윤씨 부인은 아직 어떻게 사정이 돌아갔는지 내용도 자세히 모르고 졸지에 시아버지를 독살한 잔악한 며느리가 되어 관아로 끌려가고 말았다. 포졸들에게 이끌려 관아에 도착하니 고을 사또가 동원에 높이 앉아 윤씨 부인을 불러 취조하기 시작했다. 한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는 그 고을의 입법, 사법, 행정에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었다. 백성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일부터 관여하여 세금을 걷어들이고 병조를 뽑아가고 고을의 여러 사업 등을 관할 관리하고 각종 사건 사고에 죄를 지은 사람들을 잡아내서 벌을 주는 데까지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그 고을 사또의 인격 수준과 다스리는 방법에 따라 고을 백성들의 희비는 엇갈렸다. 사또가 백성을 사랑하고 위하는 입장에서 바른 통치를 펴는 곳에 사는 고을의 백성은 살아가기가 수월했으나 사사건건 자신의 탐욕만 채우려고 백성을 닭 잡듯이 닥달하는 사또가 통치하는 고을에 사는 백성은 살기가 참으로 고달팠다. 그러나 어쩌랴, 지금 윤씨 부인을 취조하려고 동원에 높이 앉아 호령을 하고 있는 저 산돼지 얼굴을 난 사또는 사사로운 이익만을 위하여 고을 백성을 수탈하고 쥐어짜는 포악한 관리 중 으뜸이라 할 만큼 무섭고 잔혹한 벼슬아치로 일대에 소문이 자자했다. 윤씨 부인은 동원 앞마당에 곤장을 칠 여러 형기에 살을 태워 지신다는 인두까지 내놓고 마치 먹이를 노리는 늑대마냥 이빨을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는 사또 앞에 햇병아리 마냥 꿀려 앉혀졌다. 그 아래로 관에서 관록을 챙겨먹는 이방과 아전, 그리고 포졸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는 너희 시아버지를 독살하였느냐? 사또가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매서운 눈초리로 쏘아보며 말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사또나리. 윤씨 부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왜 마을 사람들이 내가 새로 시집을 가려고 늙은 시아버지를 독살했다고 말을 하느냐? 닭죽을 쏘 점심을 내갔는데 그 닭죽을 먹고 시아버지가 밭을 갈다가 그만 즉사했다지 않느냐? 그러니 내년이 그 닭죽 안에다 독약을 탄 게 분명하렸다. 어서 이실 짓고 하라. 사또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외쳤다. 만약 윤씨 부인이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으면 곤장을 치고 주리를 틀고 끝내는 인도를 불에 달고 생사를 지질 기세였다. 윤씨 부인도 저 사또의 탐욕스럽고 포악한 내력을 이미 고을 사람들의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없는 일을 말할 수는 없었다. 곤장을 맞고 고문을 당하다가 죽더라도
살인 누명은 절대로 쓸 수 없었다. 더구나 하늘 같은 시아버지를 독살했다는 누명을 억울하게 쓰고 죽을 수는 더더욱 없었다. 윤씨 부인은 강하게 마음을 다져먹고 말했다. 사또나리,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습니다. 아침에 늙은 시아버지가 마을 뒤 바위산 아래에 있는 밭으로 황소를 몰고 쟁기질을 나가기에 너무 고생하신다 싶어 씨암탉을 잡아 낮에 닭죽을 쏘어 내어드린 것일 뿐 정말 하늘의 맹세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애절하게 진실을 호소했다. 사실이 그랬다. 그새 며칠 전부터 집 앞마당에 감나무 잎이 파랗게 돋아나고 쑥잎이 돋아난 자리에 민들레꽃 제비꽃이 피는가 싶더니 마을 골목 어귀에 찔레꽃이 피어나 향기가 진동하는 것이었다. 여름 새들이 날아와 높은 팽나무 가지에 앉아 깃을 다듬고 바다 건너 무사히 돌아온 기쁜 노래를 불렀다. 그들도 이제 이 봄이 오는 사냐에서 둥지 틀어 새끼 낳고 살아야 할 짝과의 사랑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다. 복숭아꽃, 살구꽃, 백꽃이 마을의 파란 하늘을 뒤덮자 사람들도 그새 지게에 쟁기를 지고 황소를 몰고 나가 하루 종일 쟁기질을 하며 황토밭을 갈아 뒤엎고 보리논에 북을 했다. 윤씨 부인네는 몇 해 전에 남편이 시름시름 앓다 죽어버려서 홀로 된 늙은 시아버지가 논밭에 나가 고된 쟁기질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논과 밭이 적잖이 스무마지기나 되어서 시아버지는 매일 쟁기질에 바빴다. 이런 시아버지를 봉양하며 어린 아들을 키우면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윤씨 부인은 거센 쟁기질에 시아버지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 보여 잘 길러온 씨암탉을 한 마리 잡았다. 실하게 밥이라도 드셔야 일할 힘도 날 것이었다. 닭죽을 맛있게 쏘어서 마침 마을 뒤 바위산 아파트로 쟁기질을 나간 시아버지에게 머리에 이고 점심을 내갔다. 어린 아들을 앞서 걸리고 밭둑길을 지나 산길을 걸어 바위산 아래 밭에 이르니 마침 시아버지는 쟁기질을 절반 넘게 해가고 있었다. 황소에게 이랴 짜라차 하고 소리치며 쟁기를 달고 가는 그 뒤로 새빨간 황토가 보얀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윤씨 부인은 밭둑에 닭죽을 내려놓고 서서 시아버지에게 소리쳤다. 아버님, 시장하실 텐데 점심 들고 하세요. 오냐, 알았다. 거기 놓고 가거라. 이거 마저 하고 먹을란다. 시아버지가 밭 가운데서 소리쳤다. 마침 윤씨 부인도 집안에서 빨래를 할 일이 있어서 거기 풀이 우거진 밭둑 자리에 닭죽을 놓고 서둘러 돌아오고 말았다. 이렇게 된 사실이옵니다. 저는 그 닭죽에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리했다면 하늘에서 당장 날벼락이 떨어질 것입니다. 사또나리, 억울한 인연의 말을 믿어주시옵소서. 윤씨 부인은 엎드려 울면서 말했다. 그런데 왜 그 닭죽을 먹은 너희 시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단 말이더냐? 사또가 사납게 다그쳤다. 그건 저도 모르는 일이옵니다. 그래, 내년이 볼기를 맞고 주리를 틀고 생사를 벌건 인도로 지져야 진실을 말할 것이더냐? 젊어 혼자 되어 살다가 시아버지 재산도 탐이 나고 새로 시집을 가려고 시아버지를 독살한 것이 아니더냐? 바른 대로 되라! 사또가 목에 힘을 주고 노려보며 호령을 했다. 아니옵니다, 사또. 윤씨 부인은 해가 지고 동원에 땅거미가 몰려오자 포졸들이 횃불을 밝혀들고 벌건 화로에 인두를 넣고 숯을 들이붓고 불을 붙이는 모습을 보고는 오늘 밤에 경을 칠 것이 아득하여 기겁을 하고 절규하듯 비명을 질렀다. 아무래도
오늘 밤 살아남기가 힘들 것 같았다. 좋아. 오늘은 그만 저녁을 칼을 씌워오게 가두거라. 해가 넘어가니 내일 다시 신문하겠다. 이방은 그리 시행하라. 예. 사또가 갑자기 신문을 거두자 이방이 가늘게 웃음을 흘리며 대답했다. 윤씨 부인은 그 즉시 목에 칼이 씌워져 옥에 갇혔다. 독방에 갇힌 윤씨 부인은 너무나 서러웠다. 어떤 연유로 직사를 해버린지 모르는 시아버지와 집에 홀로 있을 어린 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괴로웠다. 물론 아들은 이웃들이 데려가 밥도 먹이고 재워주고 시아버지 초상도 알아서 치러주겠지만 살인누명, 그것도 시아버지를 독살했다는 참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문에 시달리다 결국은 죽게 될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자신의 신세가 막막했다. 윤씨 부인은 차라리 혀를 깨물고 당장 죽어버리고도 싶었지만 그리 죽을 수는 없었다. 죽더라도 그 시아버지 살인 누명만은 어떻게든 벗고 죽어야 했다. 윤씨 부인은 칼을 쓰고 막막하게 감옥에 앉아 있으려니 온 가슴이 칼로 회를 치듯 쓰리고 아파왔다. 속절없이 관아 옆 농가 산에 사는 개구리며 밤새들이 시끄럽게 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귀를 파고들었다. 아무런 묘안도 더 이상 없는 답답한 가슴에 피가 넘어올 심정으로 넋나간 듯 윤씨 부인은 오간에 앉아 있었다. 달리 방도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도 시아버지가 쟁기질을 하다가 닭죽을 먹고 급사하자 그 집 며느리가 새 시집 가려고 독살했다고 알고 관아에 고발을 하고 죽일 년이라 욕을 하는 터에 아무런 방도가 없었다. 남편 죽고 홀로 된 시아버지를 지성으로 모신다고 열녀의 효부 나왔다고 이웃간의 칭송이 자자하더니 한순간에 인심 잃고 시아버지를 독살해 죽인 간악한 처죽일 년이 되어 이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다니 참으로 인생은 모를 일이었다. 그때 옥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왔다. 슬그머니 다가온 사람은 다름 아닌 이방이었다. 벽에 걸린 관솔 불빛에 여우 같은 얼굴을 한 이방의 얼굴이 환히 비추던 것이다. 이방은 옥문을 지키던 포조를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더니 윤씨 부인에게로 다가와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흉악한 살인을 했느냐? 그것도 시아버지를. 이방원은 그것은 거짓입니다. 저는 다만 고생하시는 분에게 닭죽을 쑤어다 준 일밖에는 없습니다. 내기. 그런 말 사또나리 앞에서 다시 했다가는 내일 아침에 고문으로 즉시 죽어나갈 것이니 그런 말은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 말거라. 이방이 으름장을 놓으며 쐐기를 박아 말했다. 시아버지를 공경하여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는 없사옵니다. 윤씨 부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너 하는 걸 보니 이거 살아나가기는 영 글렀는가 보다. 나는 또 너를 도와줄 양으로 왔는데 이거 안 되겠구나. 도와주러 왔다니. 이방이 살짝 말을 돌리며 윤씨 부인의 얼굴을 흘기 퉁쳐보았다. 윤씨 부인은 정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다. 정말 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방어른,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윤씨 부인이 말했다. 내 너를 가상히 여겨 목숨만은 살려주려고 하는 말이다마는
내 말대로만 하면 너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너는 시아버지를 독살한 흉악한 여부로 일대 고을의 소문이 파다하다. 그러니 살아나간데도 여기서는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는 어린 자식이 있지 않느냐. 내가 여기서 필경 시아버지 독살죄로 사형을 받게 될 것이로되, 그럼 너의 어린 자식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러니 내가 사또 나리에게 잘 말씀을 드려 너의 딱한 처지를 말하고 몰래 무사 방면을 건의할 터이니 너의 집 재산 전체를 내게 주거라. 어차피 너의 시아버지도 저리 죽었으니 너의 집 재산은 너의 것이다. 그러니 무사 방면하면 그것을 처분하여 귀신도 모르게 내게 준다고 약조만 하면 내 너를 위해 은밀히 힘을 써볼 것이다. 거기까지 말하던 이방이 잠시 말을 멈추고 윤씨 부인의 표정을 살피는 듯 하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목소리를 한껏 낮춰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우리 사또나리는 여색을 아주 밝히는 분인데, 다행히도 너의 미색이 서민의 여인치고는 그중 반반하다는 걸 알고 좀 전 사또나리가 너를 고문하지 않고 무사히 오늘 밤 옥에 가두라고 한 것이다. 이쯤 말하면 너도 그 의중을 알 터이다. 귀하디 귀한 생명을 함부로 버리지 말고 너의 어린 자식을 생각하여 내 뜻대로 따라하거라. 그리고 너는 재산을 다 처분해 나에게 몰래 넘겨주고 여기서 멀리 도망나가 난 모르는 먼 곳으로 가서 살면 되지 않겠느냐? 자, 어떠냐? 이방이 음흉한 웃음을 흘리며 마치 윤씨 부인을 무척 위해주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이었다. 물론 사또와 이방이 다 사전에 입을 맞춘 내용이겠으나 요는 윤씨 부인의 재산과 몸을 다 요구하는 것이었다. 역시 고을 사또와 이방을 비롯해 관아의 관속들과 고을의 유지들이 짜고 백성들을 우롱해 탐욕을 채운다고 소문이 나돈 지 오래더니 의심의 여지 없이 이토록 가련하고 억울한 윤씨 부인에게도 그런 뜻밖의 제안이 들어오는 것이었다. 사실 그렇게 무사방면 되기만 한다면 한갓 죽으면 썩을 이 욕심내는 사또에게 아낌없이 줘버리고 집이며 전답을 다 팔아 이방에게 줘버린데도 그리 아까울 것은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멀리 나가 살려면 못 살 것도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분명 그렇게 한다 해도 자신의 억울한 시아버지 독살 누명은 결코 벗어진 것이 아니었다. 관의 포갑은 비켜나가 목숨은 부지할 수 있어도 그 외의 모든 것은 잃어버린 꼴이었고 사람들은 영원히 윤씨 부인 자신이 시아버지를 독살하고는 새 시집을 가려 하다가 살인죄로 붙들려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집이며 논밭을 다 팔아치워 이방에게 주고 도망갔다고 할 것이 분명했다. 하늘 아래 영원한 비밀은 있을 수 없었다. 여기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더라도 차마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었다. 이방 어른, 결코 이 목숨 억울하게 죽는데도 그리는 못하겠습니다. 윤씨 부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뭐라? 그래? 시아버지를 독살한 악독한 년이라 보통이 아니구나. 네, 너를 위해서 그리 했는데 은혜를 원수로 대접을 한다? 이런 육시를 할 년 같으니라고. 그래,
어디 두고 보자. 이방이 이를 부득부득 갈고 밖으로 나갔다. 윤씨 부인은 사람의 약점을 잡아 재산을 빼앗고 몸을 유린하는 악독한 사또와 이방의 협잡을 미루어 짐작하고는 참으로 비통한 울분을 곱씹었다. 그러나 어쩌랴. 자신의 처지가 이미 저 늑대들의 덫에 걸린 가련한 산토끼에 불과하지 않은가.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날이 밝기 무섭게 이방이 뜬 눈으로 지샌 윤씨 부인을 동원 마당으로 득달같이 끌어내더니 사또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극형을 가하며 없는 죄를 털어놓으라고 윽박질렀다. 곤장을 치다가 윤씨 부인이 끝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뼈가 부러지게 줄을 들었고 그래도 안 통하자 실토를 안 한다고 불에 달군 벌건 인두로 허벅지를 지졌다. 동원 마당에 생살 타는 냄새와 사또의 고함 소리와 윤씨 부인의 비명 소리가 처절히 담을 넘었다. 연약한 여인의 몸인 윤씨 부인은 대여섯 차례나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그때마다 머리에 찬물이 들이부어졌다. 윤씨 부인은 겨우 정신을 차리곤 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그 참혹한 극형은 중단되었다. 이 지독한 년이라고. 역시 시아버지를 독살한 년은 다르구나. 저 년을 옥에 다시 가두거라. 시장하구나. 어서 점심을 차리거라. 사또는 독사눈을 뜨고 윤씨 부인을 노려보며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져버렸다. 윤씨 부인의 고운 얼굴은 금세 서리 맞은 꽃잎처럼 바로 시들어버렸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로 옥에 다시 칼을 쓴 채로 가두어졌다. 정말 이제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겨져 피 흐르는 가련한 신세로 끙끙 신음하는 한 마리 상처받은 가련한 짐승이 되고 말았다. 이른바 한 지역의 권력을 틀어진 사또와 이방, 그들은 한갓 풀잎 같은 백성들의 죄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였다. 시쳇말로 저들의 목숨 따위야 쥐도 새도 모르게 뚝딱 캐치워버리면 그만이었다. 이제 윤씨 부인은 처참해진 자신의 처지를 미처 생각할 틈도 없이 눈물도 잊어버린 채 끙끙 신음을 하며 끔찍한 시아버지 독살죄를 뒤집어쓰고 죽기만을 기다릴 밖에 도무지 다른 방도가 없었다.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목숨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윤씨 부인의 딱한 처지를 유심히 지켜보는 은밀한 눈동자가 있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윤씨 부인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갈 운명이 아닌 것이었을까? 망명을 받고 조정에서 파견된 마패를 지닌 암행어사가 고을 사또의 비리를 모조리 파헤쳐 그 직권남용과 학정의 전모를 낱낱이 조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곧 암행어사 출도를 해서 그 사또와 이방과 관아의 관속들을 모조리 붙잡아 죄를 묻고 벌을 내릴 거산나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박어사였다. 박어사는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청렴하고 정직한 관리였다. 그래서 특별히 삼남지방을 돌아다니며 관리로서 직분을 소홀히 하거나 그 직권을 남용해 백성을 못살게 굴거나 뇌물을 받는 등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자는 모조리 색출하여 삭탈 관직하고 사헌부로 즉각 압송하라는 분부를 받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박어사는 일반 백성으로 가장하고 이고을 저고을을 떠돌아다니며 은밀히 민심을 파악하고는 억울한 백성들의 원도 풀어주고 못된 관리들의 비리를 파헤쳐 징벌하는 것이었다. 거산나를 잡은 박어사는 이 고을의 병권을 아무도 몰래 서둘러 장악하고는
포악한 사또를 막 징벌하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우연히 윤씨 부인의 시아버지 독살 사건을 접하게 되었고 참으로 기이한 사건도 다 있다 싶어 그 전모가 궁금해 어떻게 되어가나 하고 눈여겨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박어사는 윤씨 부인의 사건을 접하고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의문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는 윤씨 부인의 마을로 발길을 옮겼다. 현장에 가서 이 사건의 전모를 우선 직접 파악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피의자로 옥에 갇힌 윤씨 부인 마을에 가보니 그녀의 죽은 시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이 간단하게나마 막 초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어린 아들은 마을에 사는 먼 친척이 보살피고 있었다. 박어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몇몇의 마을 사람들은 늙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온 며느리 윤씨 부인이 새로 시집을 가려고 닭죽에 독을 넣어 독살했다며 욕설을 퍼붓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나 윤씨 부인이 평소 이웃 사람들과 시아버지에게 매우 정성껏 잘 대해주었다며 설마 시아버지를 독살이야 했을 거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았다. 박어사가 생각하기에는 윤씨 부인이 새로 시집을 가려는 어떤 계획도 사실로 드러난 것은 없었고 오직 시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의 결과에 대한 마을 사람들 나름의 추측일 따름이었다. 박어사는 지나가는 과객이라고 말하며 윤씨 부인 집에 들어가 차일 처진 초상집에서 점심을 얻어먹고 입관 전에 시아버지 얼굴을 관찰해볼 기회를 가졌다. 역시 얼굴이 칠흑처럼 새까맸다. 그것은 독을 마시고 죽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세였다. 박어사는 하고 길게 신음을 토하며 마을 뒤 바위산이 있는 시아버지가 쟁기질을 했다는 밭으로 가보았다. 밭은 황토흙이 기다랗게 쟁기질에 갈려 있었는데 산과 바로 인접해 있었다. 그리고 그 산 위에는 커다란 바위가 솟아 있었다. 산과 바위와 밭을 유심히 관찰하던 박어사는 알 듯 모를 듯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그곳을 빠져나왔다. 박어사는 암행어사 출도에 거사를 앞두고 있는 터에 이상한 살인사건까지 일어났으니 마음이 심란했다. 박어사는 그 마을의 허름한 민가의 사랑방을 얻어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하고 길가집에 쌀이문을 두들겼다. 네신가요? 그 집안에 늙은 할머니가 나와 문을 열어주었다. 길 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신세를 좀 지고 갈까 합니다. 아, 그래요. 누추한 집이지만 어서 들어오세요. 할머니가 박어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박어사는 그 집의 허름한 방에 들어 잠을 청했다. 그때 옆방에서 잠을 이루려는 주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도란도란 말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할멈, 세상에 그 착한 윤씨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죽였다니 믿어지지가 않는구려. 할아버지의 말이었다. 영감, 그러게 말이에요. 고을 사또가 없는 죄를 만들어 생사람을 줄이틀어 잡아 죽이기를 여럿인데 영락없이 그 며느리도 이제 죽었구만요. 에이구 불쌍해라.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저만 잘 살자고 백성 다루기를 마치 자기 집 개돼지 다루듯하니 이놈 세상의 원 사또놈과 이방놈이 서로 짜고. 에이구 영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데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말아요. 그랬다간 영감도 끌려가 격을 칠 것인데.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말을 얼른 자르고 들었다. 그리고 잠시 후 할아버지가 조그맣게 속삭이듯 말을 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 시아버지가 닭죽을 먹고 즉사했을까? 그 노인이 평소 사람이 좋아 이웃과 원한을 가지고 산 사람도 아니고 그날 쟁기짓을 할 때는 들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데? 글쎄 말이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 아닌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며느리가 새 시집을 가려고 독살한 것이라고 의심을 한 것이 아니요, 영감. 참, 포악하고 어리석은 사또를 만나니 세상이 어지러워 별일이 다 생기는구만. 에이구, 영감. 그만 말씀하시고 어서 잡시다. 그래 할멈. 그 말을 들은 박어사는 이제 한시도 더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할머니 집에서 아침을 얻어먹은 박어사는 바로 사또가 있는 관아로 서둘러 향했다. 그날 낮 관아가 있는 허름한 주막집에 박어사가 당도하여 여장을 푸니 연이어 박어사를 보필하는 무사와 종자들이 여럿 들어와 박어사의 명령을 받고 갔다. 박어사가 다음날 아침 암행어사 출도를 하는데 필요한 병졸들과 백성들을 모아오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드디어 밤이 가고 날이 밝았다. 허름한 주막집에서 국밥으로 아침을 먹은 박어사는 서너 명의 종자를 거느리고 바로 동원으로 들어갔다. 마침 사또는 이방과 포졸들을 줄줄이 늘어 세워놓고 또 고문으로 이미 몸이 상해버린 윤씨 부인을 끌어내 혹독하게 신문을 하려던 참이었다. 허름한 옷을 걸친 박어사 일행이 동원으로 들이닥치자 사또는 눈을 치떠보며 호령을 했다. 이놈, 감히 여기 어딘 줄 알고 들어오느냐? 주상 전하의 어명을 받고 이 고을 사또를 응징하러 온 암행어사니라. 뭐라고? 사또가 놀라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기겁을 했다. 이방과 아전 그리고 포졸들이 사시나무 떨듯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암행어사 출동이야. 순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병사들과 백성들이 본물처럼 관아로 밀려들었다. 박어사는 동원의 관복을 입고 나와 사또와 이방과 아전들을 동원 마당에 무릎을 꿇리고 호령을 했다. 어찌 관리가 되어 사사로이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려 들었는고? 본관은 어명에 따라 그대를 삭탈 관직하고 옥에 가두어 사원부로 압송할 것이다. 이방과 아전들도 모두 그 죄에 따라 벌을 받을 것이다. 본관이 이 고을 사또의 비리를 파헤친즉 이방과 아전 그리고 고을 유지들과 연합해 과다한 세금 포탈과 뇌물을 헤아릴 수 없이 받아 챙겼고 죄인의 죄를 돈으로 거래하고 또 죄 없는 사람을 핍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으니 그 죄가 참으로 크다 할 것이다. 저들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관아의 법관을 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어라. 와, 암행어사 만세, 만세, 만세. 박어사의 판결이 끝나자 동원 마당에 모인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사또와 이방과 아전들이 차례로 끌려나가 옥에 갇혔다. 그리고 박어사는 옥문을 열고 억울하게 갇힌 죄수가 없는가 살펴보기 위하여 모두 데려오게 했다. 박어사는 하나하나 그 죄상을 낱낱이 대조해보며 억울한 죄인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 방면해 주었다. 드디어 시아버지 독살죄로 칼을 쓰고 옥에 갇힌 윤씨 부인도 박어사 앞에 나오게 되었다. 그대는 가녀린 여인의 몸인데 무슨 사연으로 칼을 쓴 죄인이 되었는가?
암행어사님, 억울합니다. 저는 며칠 전 시아버지가 밭에 쟁기제를 나가서 닭죽을 쏘어 낮에 낮밥으로 내다 드렸는데 그걸 드신 시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급사하여 독살했다는 죄로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슬픈 얼굴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말했다. 그래, 그렇다면 자신의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있는가? 너무도 기기묘묘하게 당한 일이라 저로서도 증명할 길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다만 저 하늘은 제 죄가 없음을 잘 알 것입니다. 좋다. 그럼 여기에 모인 백성들에게 물어보자. 자, 백성들은 이 여인의 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오? 박어사는 콩나물 시루 속처럼 주위에 빽빽하게 들어선 백성들에게 물었다. 암행어사님, 제 여자는 새로 시집을 가려고 자기 늙은 시아버지를 독살한 여부지요. 저런 여자는 당장 죽여 마땅합니다. 저런 악독한 살인자를 살려주면 민심이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어수, 제 여자는 나쁜 여부가 분명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주위에 모인 사람들이 윤씨 부인을 죽여 마땅한 살인자로 말하는 것이었다. 역시 민심은 윤씨 부인의 살인을 기정사실화하며 응당 차명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소리를 들은 박어사는 지그시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새로 시집가기 위하여 늙은 시아버지를 독살한 며느리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제안하겠소. 내일 밤에 이 여인을 처형하겠소. 다만 내일 아침에 시아버지가 밭을 갈다가 닭죽을 먹은 자리에 그때와 똑같이 닭숙을 쑤어서 놓아두고 과연 아무런 일도 하루 종일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여인은 반드시 시아버지를 독살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무슨 변화가 일어나 원인이 밝혀진다면 이 여인은 시아버지를 독살하지 않은 것이요. 어떻소?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소? 좋아요, 암행어사님. 그렇게 하십시다. 백성들이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소리쳤다. 그 자리에서 당장 윤씨 부인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방법이 결정되었다. 윤씨 부인은 칼을 쓰고 다시 옥에 갇혔다. 그리고 운명이 결정지어질 캄캄한 밤이 가고 새로운 날이 점점 밝아오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박어사는 닭죽을 쑤어 낮 시간에 그 밭둑 자리에 두고 포졸과 마을 사람들더러 멀리 숨어서 그 닭죽을 지켜보도록 했다. 사람들은 밝은 대낮에 밭둑에 놓아둔 그 닭죽에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으나 암행어사의 명령이라 눈을 떼지 못하고 지켜볼 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렇게 숨죽이고 지켜본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아, 저게 뭐지? 순간 밭둑에 놓인 닭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던 사람 중 하나가 짧게 소리쳤다. 사람들이 밭둑의 닭죽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무엇이 어째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야? 누군가 성난 목소리로 불쑥 말했다. 저 밭둑에 닭죽을 보지 말고 저 산 위 저 바위 틈을 봐요. 저 바위 틈을. 그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산 위 바위 틈으로 얼른 눈을 돌려 바라본 사람들은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산 위 우람한 바위 틈에서
새끼 고양이만큼 커다랗고 기다란 그 무엇이 꿈틀꿈틀 기어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포졸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지네였다. 산 위 바위 틈에 살고 있는 커다란 지네 한 마리가 닭죽 냄새를 맡고 살금살금 기어 나왔던 것이다. 그러더니 그 지네가 잽싸게 산비탈을 내려와 밭둑에 놓인 닭죽으로 가더니 그것을 먹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어? 저런 진의 독이 닭죽에 퍼져 그걸 먹은 시아버지가 즉사한 것이 괴로구나. 누군가 무릎을 치며 말했다. 정말이네. 저 진해가 시아버지를 죽은 징검이 아닌가? 그러게요. 하마터면 저 진해가 억울하게 또 한 목숨 죽을 뻔했군요. 에이구, 저 흉측한 지네. 어서 저 사람 죽인 진해를 쫓아가 잡아 죽이세. 그러세. 어서 가서 저 진해를 잡세. 누군가 그렇게 외치며 밭둑을 향해 달려갔다. 포졸들과 사람들이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갔다. 그러나 인기척을 느낀 지네는 잽싸게 도망을 가더니 산 위 바위 틈으로 기어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죽일 놈은 진해. 바위 굴속으로 들어가 숨어버렸네. 기어이 이놈 사람 죽인 진해를 잡아주게야 하는데. 그러게요. 이놈 지네가 암행어사님 아니었다면 또 죄 없는 사람 한 사람 죽일 뻔했다고요. 정말 암행어사님은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시군요. 사람들이 바위 틈으로 깊숙이 숨어버린 지네에게 울분을 토하면서 박어사를 칭송했다. 박어사는 그 보고를 받고 그 즉시 옥에 갇힌 윤씨 부인을 석방하고 그간의 고생을 위로하며 효부로 포상을 내렸다. 윤씨 부인은 엎드려 억울한 자신의 죄를 풀어준 박어사에게 눈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암행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억울한 죄를 풀어주신 암행어사님을 죽어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서 일어나시오. 어당 관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모름지기 백성의 고열을 받아 먹고 사는 관리란 백성의 마음을 바로 살펴서 온몸을 바쳐 보살펴야 하는 것이 직분이 아니겠는가. 나는 그 직분에 충실하였을 뿐이라오. 여봐라, 저 훌륭한 효부를 가마에 태워 집에까지 정중히 모셔다 드리고 몸이 완쾌될 때까지 탕약과 보약을 지어 하사하라. 윤씨 부인은 암행어사가 내린 가마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훌륭한 효부의 열녀가 그 살인죄를 벗고 가마를 타고 효부상까지 받아 돌아오자 자신들이 잠시 의심한 것을 부끄러워하며 이 일을 백일하에 밝혀준 박어사에게 감사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박어사는 다음 날 윤씨 부인의 시아버지를 죽인 지네를 당장 잡아 죽이라고 병조를 풀어 파견했다. 병사들은 바위산으로 몰려가 지네를 잡아 죽이려고 했으나 그 지네는 바위 틈으로 깊숙이 기어들어가 꿈쩍도 하지 않아 도무지 붙잡을 수가 없었다. 여러 날 바위 옆에 진을 치고 살며 지네를 잡아 죽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과 방안을 고민하던 병사들도 끝내 포기하고 돌아가고 말았다. 그런데 병사들이 돌아가고 그해 초여름 햇볕이 쨍쨍 내릴 쬐는 바위 위에 마침 지네가 나와 놀고 있는데 순간 마른 하늘에서 번개가 하고 내리치더니 바위를 사정없이 때렸다. 그 번개가 내리치고 뒤이어 거대한 폭우가 몰려와 산을 콸콸 씻어내리며 사납게 쏟아졌다. 한참 후 폭우가 멎자 사람들이 그 바위를 올려다보니 그 커다란 바위가 둘로 쩍 갈라져 있었다. 물론
바위 위에서 놀던 진해도 그 번개를 맞아 즉사했던 것이었다. 사람들은 덕룡산 산신령이 요망한 그 진해를 잡아 죽인 것이라고 말하며 그 바위를 그날부터 벼락맞은 바위, 즉 벼락바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포악한 사또와 이방과 아전들을 한양으로 압송하고 올라가기 전날 이 벼락 맞아 죽은 진해의 소식을 전해 들은 박어사는 민심은 곧 천심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이 고을 백성들의 평안과 안녕을 가슴속 깊이 빌어주었다. 그 시각 윤씨 부인도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준 박어사를 떠올리면서 이 나라의 힘없고 가난한 백성을 위해 일하는 정직하고 청렴하고 능력 있는 훌륭한 관리가 되어 모든 백성이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견내내는 큰 일을 해주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더욱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